안녕하세요. 오늘의 동아아산 건강 강좌는 탈모 예방과 관리를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 피부과 문익준입니다. 본격적인 강좌에 앞서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발의 기능, 모발의 정의와 종류, 모발의 구조와 생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올바른 두피와 모발의 관리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탈모를 유발하는 습관과 전신질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모발과 영양에 대해서 소개하겠으며 마지막으로 탈모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발의 기능과 탈모의 정의 그리고 종류입니다. 탈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가 모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발이라는 것은 신체의 모든 털을 총칭하게 되는데, 즉 두 발과 또 몸 전체에 퍼져 있는 채모를 통칭합니다. 우리 몸에는 점막과 손 발바닥을 제외한 어느 부위에든지 털이 존재하게 되고, 이런 털은 어떠한 기능을 하냐면 첫 번째로는 물리적인 충격을 완화하고 또 과도한 더위와 추위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주면서 체온 조절에 부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물질의 유입을 차단하는데, 예를 들면 코에 있는 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호흡기 계통으로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게끔 필터를 해주는 역할을 하며, 눈썹과 속눈썹의 경우는 땀 같은 게 눈으로 유입되지 않게 차단해주는 차단막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기능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미용적인 기능입니다. 채모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두 발의 경우에는 우리가 헤어스타일링을 통해서 개성의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발이 탈락하거나 하면 미용적인 기능이 크게 상실되어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탈모는 정의만 보자면 그야말로 모발의 소실입니다. 우리 채모가 탈락하는 것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편인데요. 따라서 우리가 흔히 탈모라고 부르는 것은 두 발의 탈락 또는 머리카락의 소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탈모는 원인 질환이 매우 다양합니다. 제가 이번에 써놓은 열거해둔 탈모의 원인 질환들은 전체적인 탈모의 원인 질환들 중에 아주 일부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며 그 중에 제가 오렌지색으로 조금 강조한 것들은 오늘 강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적절한 예방법과 또 관리법을 통해서 적절하게 조기 진단이 또 가능하고 예방이 가능한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진료를 보시러 오시는 분들은 머리가 빠졌다고 늘 많이 오시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들처럼 머리가 빠지는 모습이 매우 다양합니다. 침범하는 부위도 다양하고 모발이 빠지는 양상이 다양하고,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가 탈모의 예방과 관리인데, 탈모의 치료는 이처럼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아주 개별적인 진단이 내려지고 사람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치료보다는 어찌 보면은 일반적인 두피의 관리와 또는 모발의 관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발의 구조와 생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발의 구조는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우리 털이 피부 안에 박혀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털은 그 개개 털집마다 혈류를 공급해주는 모세혈관이 존재하게 되고, 이 모세혈관은 가장 많은 영양분과 혈류 공급을 필요로 하는 모유두세포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게 됩니다. 이 모유두세포가 모발의 성장과 생리에 매우 중요한 세포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털 모두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계속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 성장 주기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2에서 6년 정도 털이 굵고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는 성장기입니다. 이 성장기 동안에는 털이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만들어지게 되고, 퇴행기로 접어들게 되면 더 이상 머리카락이나 털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 2, 3주 정도의 퇴행기를 거쳐서
휴지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모발이 조금 가늘어지면서 당연히 이때도 모발이 더 이상 자라지는 않고요. 모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제 새로운 털이 형성되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휴지기의 끝자락에 원래 있던 모발이 아예 탈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제 새로운 성장기를 준비하는 털이 피부 속에서 만들어지는 시기를 우리가 성장기 초기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털은 성장기와 퇴행기와 휴지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고 이 사이클은 털 개개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빠지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성장기에 있을 때 또 옆에 있는 거는 퇴행기로 넘어가고 또 어떤 건 휴지기에 있을 때 다른 털들은 성장기로 넘어가고 하는 획일화된 성장기가 아니라 털 개개의 성장 주기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장기 모발은 굵고 또 건강하고 길게 자라나는 모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늘어지고 퇴행기와 휴지기로 이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정상적인 성장기와 퇴행기 또는 유지기 모발의 비율은 약 9대1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성장기 모발의 비율이 조금씩 감소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전반적인 모발의 수는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머리카락이 더 많아지거나 하는 경우는 잘 없게 되죠. 일반적으로 평균 아시아인의 경우는 10만 개 정도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성장기 모발의 어떤 비율도 살짝 줄어들게 되지만 전반적인 모발의 개수도 또 줄어들게 됩니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과도한 모발 소실이 생긴다든지 또는 성장기 휴지기 모발의 비율이 이상해진다든지 아니면 모발의 전반적인 굵기 감소가 생기는 경우 이 모두 어떤 탈모의 양상으로 간주할 수 있고 전체적인 탈모의 범주에 포함되는 소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피와 모발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는 이제 샴푸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목은, 즉 머리카락의 이 뿌리 쪽 옆에는 우리 피지 분비를 담당하는 피지선 또는 기름샘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털을 타고 피부 표면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피지의 역할은 털에 윤기를 제공하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과다한 피지가 분비가 되고 또는 적절하게 씻겨나가지 않으면 이 모발이 떡지게 되고 즉 보기 좋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두피가 결국 청결해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피지를 계속 만들어내는 중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적절한 세정이 필요하고 이 모발의 세정은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샴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샴푸 방법은 우선 하루에 한 번 정도 또는 이틀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제일 적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본인이 피지 분비가 매우 많거나 아니면 뭐 왁스, 젤, 무스, 스프레이 등의 헤어 스타일링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것들을 다 깨끗이 씻어내주고 잠드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저녁에도 한 번 더 추가해서 하루 2번 정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샴푸를 할 때는 너무 뜨겁지 않은 물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게 되면 두피에 과도한 열 자극을 줄 수 있고 또 머리카락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단백질은 열에 의해서 변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너무 뜨거운 물로 샴푸를 하게 되면 두피와 머리카락에 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샴푸를 할 때 좀 바빠서 그냥 물만 묻히고 바로 샴푸질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세정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피와 머리카락을 충분히 물로 불린 후에 샴푸를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이제 각질 제거와 피지 제거의 목표에 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샴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샴푸를 머리에 묻혔으면은 이것을 잘 문질러 줘야 되는데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절대로 손가락을 굽혀서 손톱으로 두피를 긁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손톱 끝은 매우 날카롭기 때문에 두피에 작은 상처를 주게 되고 두피에 이는 당연하게 물리적인 자극을 가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손톱 끝이 아니라 이 지문면으로 꼭
살살 문질러서 샴푸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그냥 루틴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이제 구획을 나누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샴푸를 이렇게 머리 앞면이나 아니면 정수리 주변만 하시고 귀 옆 그리고 머리 뒤통수는 잘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샴푸를 하면서 잘 생각을 해서 앞에도 충분히 헹궈주고 정수리도 헹궈주고 귀 주변까지 다 잘 꼼꼼하게 세정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샴푸를 이용한 세정이 끝나면 물로 당연히 충분하게 헹궈 주시는 게 샴푸에 남아있는 화학 물질들이 두피에 자극을 가해줄 수 있기 때문에 물로 헹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샴푸를 하시고 물로 잘 헹궈내신 다음에는 신속하게 머리를 말려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선 수건을 통해서 물기를 좀 털어준 다음에 헤어드라이어에 시원한 바람을 사용해서 모발과 또 두피를 건조시켜 줘야 됩니다. 이 머리카락만 건조시키는 것은 크게 좋지 않습니다. 두피가 특히나 이제 젖은 상태로 오래 방치될 경우에는 두피에 있는 세균이 증식하거나 두피 염증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원한 바람을 꼭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 너무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를 말릴 경우에 머리는 좀 빨리 마를 수 있겠습니다만 두피의 자극과 또 모발에 열 손상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잦은 샴푸를 하시는 경우에는 두피 또한 매우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샴푸를 하신 다음에 적절한 두피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정말로 빈번하게 진료실에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들이 샴푸는 어떤 걸 써야 하나요? 인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샴푸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의 늘상 하는 답변은 본인의 취향대로 또는 본인의 두피 상태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알칼리성 비누보다는 약산성, 즉 pH가 한 7 이하인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어떤 샴푸를 사용하든 샴푸한 후에 두피에 자극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가려움증이 있으면은 본인에게 맞지 않는 샴푸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샴푸를 다 사용을 해보셔도 좋고, 그 중에 본인에게 향도 본인에게 잘 맞는 것, 또는 샴푸를 한 다음에 자극이 없고 가려움증 같은 게 없는 샴푸를 선택하셔서 그 샴푸로 꾸준하게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샴푸에는 당연히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화학 성분들이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계면활성제, 그리고 향료 또는 기타 천연 성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반드시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계면활성제에 의해서 두피가 자극받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전혀 자극받지 않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극이 될 수 있구나 정도를 알아두시고 본인 샴푸를 쓰신 다음에 자극이 되는지 두피가 가렵진 않은지만을 확인하시는 게 좋고,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기능성 샴푸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들 광고가 되죠. 특히 탈모 예방, 두피의 가려움증 완화, 또는 비듬의 개선, 이런 것들로 홍보가 되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물론 이들의 어떤 완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것들이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샴푸들이 전혀 아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로 탈모가 있다든지 두피가 많이 가렵다든지 비듬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를 봐야 하지, 이런 기능성 샴푸에 너무 전적으로 의존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탈모를 유발하는 습관과 전신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산불이 나면 나무가 타버리고 또 토양이 좋지 못하면 농사가 안 되는 것처럼 두피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피에 염증이 생기고 두피가 건강하지 못하면 두피에서 자라는 머리카락이 절대로 굵고 건강하게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피의 건강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두피에 염증이나 감염이 있으면 무조건 치료를 꼭 해야 됩니다. 두피에 자극되는 샴푸나 트리트먼트 등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회피를 하고 다른 걸로 좀 넘어가 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헤어 스타일링 제품을 사용하신 후에는
필수적으로 세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발에 이제 직접적인 손상을 주는 행위들은 대표적으로는 이제 열 손상으로 뭐 펌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데기를 너무 자주 쓴다든지 하는 게 있겠고, 아니면 화학적 자극, 염색을 한다든지 펌을 너무 자주 한다든지 아니면 탈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머리카락에 또 변성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과도한 빗질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이것은 모발의 실질적인 물리적 손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빗질 또한 적절하게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피에 반복적인 자극이 생긴다든지 두피에 감염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두피가 청결하지 못하게 되면 이는 바로 두피의 염증 반응으로 넘어가게 되고, 두피의 염증 반응은 곧 두피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의 탈락, 즉 탈모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보다 진료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머리를 잡아당겨서 탈모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소아에서 좀 흔한 것이 이제 발모벽이라고 하는 건데요. 좀 뭐 긴장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 처해졌을 때 자꾸 머리카락을 이렇게 베베 꼬은다든지 또는 잡아당긴다든지 특정 부위의 머리카락을 자꾸 뽑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우리가 발모벽이라고 칭하게 되고요. 그리고 헤어 스타일링을 조금 과도하게 하게 되면은 탈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처럼 소위 말하는 올백 머리를 너무 세게 뒤로 질끈 묶거나 하면 당겨지는 힘 때문에 머리카락이 탈락할 수 있게 되고, 또 여기 있는 아기 머리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양갈래로 머리를 닦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너무 강하게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닦게 되면은 이 가르마 타지는 부위의 머리가 좀 줄어들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르마를 좀 세게 타는 경우에는 때에 따라 가르마의 위치를 살짝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가르마를 아예 반대편으로 좀 넘겨서 한동안 스타일링을 한다든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꽉 조이는 모자나 기구를 머리에 착용하게 되면은 그쪽에 뭐 혈류를 좀 줄이게 되고 또 두피에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압박 탈모증이라고 하는 게 또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하고요. 우리 피부에는 워낙에 자외선이 안 좋다고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모발에도 강한 자외선은 모발의 변성과 변색을 초래하기 때문에 아주 햇빛이 쨍쨍 나는 그런 밖에 날에는 너무 과도한 야외 활동을 모자 같은 게 없이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흡연은 사실 뭐 흡연이 도움이 되는 전신 질환이 전혀 없죠. 그래서 흡연을 하게 되면 머리카락에도 매우 악영향인데요. 예를 들면 혈관 수축을 통해서 이제 두피의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고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가 유발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피의 염증 반응이 좀 악화가 되고요. 두피가 결국에 노화가 빨리 찾아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늙어가면서 전체 모발의 개수가 조금씩 줄어들기 마련인데, 흡연을 하게 되면은 그 모발이 줄어드는 노화의 과정이 조금 더 촉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담배는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체중 또는 비만도 머리카락에 좋지가 않은데요. 이는 과체중과 비만이 전신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는 여러 연구가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되고, 또 과체중과 비만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모발에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탈모를 유발하는 전신 질환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우선 모발의 소실과 연관성을 보이는 전신 질환들은 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는 갑상선 질환, 빈혈, 감염, 간 기능 또는 신기능의 장애, 자가 면역 질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들도 매우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드리자면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암 치료를 위해서 항암제를 투약받게 되면 머리가 빠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방암의 보조 치료제로 사용되는 호르몬 치료제 등도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 항진균제, 항우울제 등등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약들을 복용 중에 탈모가 발생하게 되면 꼭 진료를 받으시고, 우리가 약물과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참 어렵긴 합니다만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이게 약물에 의해서 유발이 됐는지 아니면 또는 탈모의 다른 원인이 있는지 꼭 확인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주제는 또 모발과 영양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주제라고 생각해서 오늘 강좌에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진료실에서는 많은 환자분들이 어떤 특정 질환을 뭔가를 먹어서 또는 뭔가를 먹지 않아서 치료하시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어떤 식이요법이 탈모에 좋냐, 뭐 어떤 거를 먹으면 좋냐, 아니면 어떤 걸 먹지 않으면 좋냐를 반복적으로 질문들 많이 해주시고 또 뭐 여러 가지 간증의 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뭘 먹었더니 머리가 잘 나더라, 아니면 내가 뭔가를 먹었더니 머리가 너무 빠지더라 하는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여러 가지 어찌 보면 객관적이지 못한 정보들을 이렇게 보신 다음에 질문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정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만 오늘 조금 간추려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모발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어떤 주된 원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철분과 아연,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별로 결핍되어 계신 분들이 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결핍에 의해서 탈모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잘 알려져 있고 또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다고들 저도 들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이런 영양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결핍되는 경우들이 아주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이상 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잘 섭취를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일 섭취 권장량을 초과해서 이런 것들을 막 엄청 많이 보충을 해준다고 해서 탈모를 예방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생긴 탈모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아직까지는 과학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런 영양분들이 모발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하고 또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얘네들을 과잉하게 섭취하는 것이 절대 추천되진 않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부수적으로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렸던 모발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또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있고 또 폴리페놀, 알파리놀산, 카로티노이드, 라이코펜 같은 성분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중해식 식단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인데요. 얘네를 먹으면은 모발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마도 우리의 어떤 전신적인 항염증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하고 적정 체중 유지에도 도움이 되면서 건강한 모발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결국에 뭐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이 머리카락에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탈모가 언제 의심을 해야 되고 또 언제 탈모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탈모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시점, 언제라고 생각하면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강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는 주름이 생기듯 머리카락도 점차 가늘어지고 또 모발의 밀도도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앞머리의 헤어라인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 M자로 조금 넓어지는 경우들이 흔한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병적인 탈모와 이런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구분짓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적인 탈모와 정상적인 노화 과정 사이에는 그 어중간한 어떤 구역이 있을 텐데 많이들 진료 보시러 오는 분들이 이 어중간한 구역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이분의 탈모 치료가 적극적으로 필요한지 아니면 이것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저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의 개수로 탈모를 짐작할 수 있느냐? 엄밀히 얘기하면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모발 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어날 때 결정되는 전체 모발 수에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몇 퍼센트가 빠지는지가 중요한 거지 절대적인 모발에 빠지는 개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빠지는 게 보통이라고 되어 있고 이 매일매일 빠지는 머리카락의 개수를 정확하게 세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아주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고 본인이 만약 탈모가 의심이 된다고 하면 가장 해봄직하면 좋은 게 시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간격으로 본인의 헤어라인과 또 정수리 사진을 찍어서 차근차근 시리즈로 비교를 해보는 것이 제일 정확한 탈모의 진단에 이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변화가 실제로 보이거나 아니면은 가족력이 있다면 좀 더 면밀히 관찰하셔야 되고 헤어라인이 뒤로 물러나거나 모발이 가늘어지는지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매일매일 거울을 보고 본인의 모발 상태를 체크하기 때문에 서서히 일어나는 이 탈모의 변화를 감지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가끔 가다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분들이 본인에게 요즘 머리가 좀 휑해 보여. 요즘 머리가 너무 가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그때는 한 번쯤 의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6개월에서 1년마다 사진을 좀 찍어 놓으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찍어 놓는 게 좋냐? 사실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많은 경우에 탈모가 생기면은 이제 헤어라인이 좀 위로 올라가고 M자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머리, 이마 헤어라인도 확인하시고 양 옆에서 찍으시고 그 다음에 또 정수리 부위에 머리의 밀도를 확인하는 사진을 총 4장 정도 이렇게 찍어 놓으시는 게 좋고요. 반면에 여성분들은 헤어라인은 거의 대부분 다 유지가 됩니다. 실제로 이마가 이렇게 넓어졌다고 하는 분들은 흔치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가르마를 탄 다음에 머리 위쪽에 모발 밀도를 시간 경과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부위에 이제 머리가 안 자라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손으로 만져봤을 때 뭐 샴푸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쓱 손으로 만졌을 때 특정 부위에 머리가 없어서 두피가 좀 맨질맨질하게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여기 보시는 사진처럼 뭔가 뻥 뚫린 느낌이 있다고 하면 두피에 감염이나 아니면 원형 탈모를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피가 지속적으로 가렵거나 아니면 특정 부위를 누르면 아픈 경우에도 탈모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만 요약을 해보자면 가장 중요한 전제가 건강한 두피가 건강한 모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샴푸를 통해서 두피에 있는 피지와 노폐물을 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본인에게 맞는 자극이 없는 약산성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지문면으로 꼼꼼히 문질러서 샴푸를 하시고 샴푸 즉시에는 두피와 모발을 한꺼번에 시원한 바람으로 건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피를 자극하는 행위는 당연히 최소화하는 게 좋고요. 잦은 염색이나 펌 꼭 조심하시고 모발을 자꾸 잡아당기거나 아니면 꽉 조이는 모자를 착용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 금연하시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현재 병원이나 의원에서 탈모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께도 모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탈모를 유발하는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신 질환들도 있고 약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에 관련된 진료를 받으실 때 본인이 그런 질환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약물을 복용 중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꼭 의료진에게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탈모의 징후가 이제 발생하면은 의료인과 상담을 꼭 받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머리카락이 빠지고 또 가늘어지고 헤어라인의 변화가 있고 또는 두피에 각질이 생긴다든지 열감이 있다든지 가려움증이 생기는 두피의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모가 의심이 된다면 전문가와 진료받으시고 상담하시는 게 필수인데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치료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조기에 치료가 이루어져야지 효과가 매우 좋고요. 약물 복용과 약물 도포 또는 국소, 주사 등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탈모 치료제가 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을 처방할 때 항상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뭐 탈모 치료제라고 다른 약들에 비해서 유독 독하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 진료 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기저질환, 복용 약물들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올바른 모발의 관리와 또 적극적인 치료로 아름답고 풍성한 모발을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